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42살 외과 전문의 차서영.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 윤준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자. 그런데 남편이 대형 병원 체인 편입을 앞두고 새 여자와 함께 나타나 이혼을 통보하면서 10년의 헌신을 단돈 5억 원짜리 차용증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서영이 그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저는 차서영입니다. 외과 전문의였던 제가 어떻게 10년을 바쳐 남편을 키웠고 또 어떻게 그 남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업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윤준혁의 성형외과 병원 원장실에 발을 들여놓은 게 말이죠.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원장실은 병원 경영의 핵심이야. 직원들한테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윤미경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서류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서영아,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냉정하게 말하며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또 하나는 5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10년 동안 우리 집안에 투자한 돈 5억으로 계산했어. 넌 우리 집안에 10년 만기 투자금 상환 받은 거야. 원금은 갚아야지. 내 덕에 우리 준혁이가 성공했으니까. 투자금이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10년간 쌓아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게 8억이 넘었어요. 시댁 생활비, 시누이 유학자금, 남편의 개업 비용까지. 외과 레지던트 시절 밤을 새워가며 쓴 논문의 저작권을 팔아서 시누이 유학 비용을 댔습니다. 제 급여 전액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병원 개원 자금으로 넣었어요. 주말마다 응급실 당직을 서며 악착같이 모은 돈까지 모두 전부 이 병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니. 어머니, 제가 낸 돈만 해도. 야, 차서영. 내가 논문 저작권 판 거? 그거 기억해? 너 혼자 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월급?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투자라고 우겨서 5억이나 쳐준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논문을, 제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완성한 그 논문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윤준혁이 들어왔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영아, 이쪽은 이서연 원장님이야. 피부과 의사시고 대형 병원장 딸이지. 앞으로 우리 병원 공동 경영자가 되실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 차를 자랑하듯 새 여자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10년 청춘을 버린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건 이미 어머니가 내민 차용증으로 상환이 끝난 개인적인 거래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치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10년 동안 메스 한 번 안 잡은 경력 단절. 의사가 아니지. 대형 병원 프로젝트 주도권을 줄 수 있게 해줄 이서연 원장님이야. 솔직히 말해, 넌 이제 이 병원의 미래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변수일 뿐이야. 쓸모없는 변수.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아있던 손님용 소파를 가리키며 이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앉으시죠. 중요한 파트너가 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이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 있어야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돈을 쏟아부은 병원에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원장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차 선생님, 이 원장실 인테리어는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 전체를 새롭게 브랜딩할게요. 트렌디하게요. 제 희생으로 만들어진 병원을 그녀는 올드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서연이 시어머니 윤미경의 팔짱을 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예약해둔 피부과 진료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나가시죠. 오늘 중요한 일 치르시느라 피곤하실 거예요. 아이고, 서연이가 역시 센스가 있다니까. 내가 미리 예약해뒀었구나. 오늘 중요한 날이니 피부라도 매끄러워야지. 얼른 가자.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없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며 팔짱을 낀 채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제 팔짱을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그 여자와는 팔짱을 끼고 나가는 겁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고 남편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준혁, 뭘 더 기다려. 집에 갈 필요 없어. 그냥 짐 싸서 병원 로비에 놔뒀으니 이대로 나가주면 깔끔하겠어. 내가 쥐고 있던 찢어진 서약서 조각처럼 우리 관계는 이미 조각난 지 오래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과 이혼 합의서를 쥔 채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어요. 병원 로비에는 정말로 제 짐이 가방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쟤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한 눈빛들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그렇게 10년을 바친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굴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비참한 퇴장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 되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낡은 고시원의 좁은 방. 저는 며칠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바라보며 앉아만 있었죠.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누군가 라면 끓이는 소리까지요. 1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도 이렇게 좁은 방에서 살았었죠.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요. 밤새 수술 공부를 하고 선배 의사들의 수술을 보며 배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원점보다 더 뒤로 밀려나 있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받아놓은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시누이 유학 자금이었습니다. 통장은 모두 압류됐고 신용카드도 정지됐어요. 제가 가진 건 외과 전문의 면허증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메스를 잡지 않은 의사 면허증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느 날 저녁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했어요. 눈은 푹 꺼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눈동자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비참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가방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개업 당시의 공동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찾아냈어요.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그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것 안에 3년치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 동기였던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준아, 나 좀 도와줘.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서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내일 만날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작은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줘. 민주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남편 윤준혁이 무면허 직원에게 시술을 맡기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보조 간호사가 필러 시술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의료 기록을 조작한 파일들도 있었죠.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기록이 다른 환자들의 차트가 수십 개였습니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며 공포 마케팅을 한 녹취록도 있었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수술 하셔야 해요. 그땐 비용도 2배로 드는 거 아시죠? 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야? 서영아, 넌 왜 이걸 모았어? 언제부터?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찍은 건 아니었어. 준혁이가 자꾸 위험한 불법 시술을 하니까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지면 나까지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웠어. 단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었어.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공동 원장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만약 환자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증거를 모았던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섰어요. 서영아, 이 환자 기록. 이건 심각한 의료 과실이야. 환자가 거의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또 떨렸어요. 맞아. 6개월 전이었어요. 준혁이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어. 안면 윤곽 수술 중에 신경을 건드렸는데 환자는 한쪽 얼굴이 마비됐죠. 제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원 경영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걸 덮으려고 했어.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환자한테는 일시적 증상이니 곧 나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 환자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아, 이걸 고발하면 너도 알아. 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커리어를 포기했어. 10년 동안 메스를 놓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어. 하지만 더 이상 의사로서의 윤리를 포기할 수 없어. 나의 외과 지식을 활용해. 이 범죄를 끝장낼 거야. 내 의사 면허는 함께 반납할 각오가 되어 있어. 나의 10년 희생이 스타 의사가 아닌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 합의금 따위 원하지 않아. 그 5억 원짜리 차용증도 필요 없어. 대신 내가 10년간 포기한 외과 전문의로서의 예상 소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나가는 대신 이 병원에 들어온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남편의 의사 면허, 병원의 명예, 대형 병원 프로젝트, 그 모든 것을. 민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서영아. 우리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이 아닌 복수의 꿈을 꾸면서요. 다음 날부터 저와 민주는 고발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남편의 의료 행위를 분석했어요. 하나하나 의학적 근거를 들어 왜 이것이 과실인지, 왜 이것이 범죄인지 설명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마치 레지던트 시절 논문을 쓰던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청춘을 되찾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윤준혁은 이서연과 함께 대형 병원 운영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 구조를 발표하고 체인 병원 확장 계획을 공개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남편은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서연도 옆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오늘이 드디어 우리의 날이야. 10개 병원. 체인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지. 축하해요, 준혁 씨. 우리 병원이 이제 진짜 대형 브랜드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때 윤준혁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전화였지만 곧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스타 성형외과 윤준혁 원장 심각한 의료 과실 및 기록 조작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고발당해 윤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에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고발인 차서영. 저는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고발장에는 외과 전문의로서의 제 분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증거 자료였죠. 수술 부위별 신경 손상 가능성 분석, 의료 기록 조작 전후 비교, 무면허 시술의 법적 책임 소재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고발인 차서영 씨는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피고발인 윤준혁 씨의 전 배우자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전문의, 수준의 상세한 의학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들끓었습니다. 여론도 폭발했죠. 윤준혁의 전화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전화, 병원 체인 측의 항해, 그리고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어요. 이서연은 회의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윤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의료 과실을 숨겼다고요?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서영이 그 여자가 복수하려고 만든 거라고. 복수.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데요? 당신 전 부인이 외과 전문이잖아요. 이 정도 분석 자료면 의료계에서 묵살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계산적인 냉정함만 있었죠. 당신 끝났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어요. 병원 체인 측 대표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윤 원장님,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법인 편입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윤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바로 그 순간 병원 로비로 시어머니 윤미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아. 서영아 어디 있어?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서영아 제발 좀 만나자. 15억 줄게. 15억 줄 테니까. 고발 취하해 좀. 우리 준혁이 인생 끝나잖아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돈이 아닌 의사라는 이름의 가치를 되찾으려 합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우리 준혁이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요? 제가 10년 동안 그 병원을 먹여 살렸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고발한 건 남편의 범죄 행위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서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려한 호텔 회견장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저는 윤준혁 원장과의 약혼을 파기합니다. 의료윤리를 훼손한 자는 의료계에서 발붙일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서연은 윤준혁을 버리는 대신 자신의 병원 내 지위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오히려 비윤리적 의사를 단호히 거부한 용기 있는 의사로 언론에 포장됐죠.
윤준혁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약혼녀도 명예도요. 그리고 머지않아 의사 면허까지 잃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의료윤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전문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해 환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의료계 관계자들도 많이 왔죠.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윤준혁은 변호사 옆에 앉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의 눈빛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어나 선서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준혁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외과 전문의로서 피고인의 의료 행위를 분석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어 씨의 경우 안면 윤곽 수술 중 안면 신경 손상이 발생했으나 이를 의료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이며 동시에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저는 화면에 의료 기록을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 전 기록과 수술 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술 중 발생한 신경 손상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수술 후 환자가 호소한 안면 마비 증상을 일시적 부종으로 인한 감각 이상이라고 허위 기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B씨의 경우 불필요한 재수술을 권유하며 공포 마케팅을 사용했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에게 지금 안 하시면 얼굴이 무너질 수 있다. 나중에는 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죠. 저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고객님,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비용도 2배, 3배 들어가고요. 환자 C씨는 무면허 보조 인력이 시술의 일부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필러 시술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직접 필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수술실에 있었고 이 시술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외과 전문의로서 쌓아온 10년의 지식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전문성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의학적 근거를 들어 왜 이것이 과실인지, 왜 이것이 범죄인지 설명했죠. 윤준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보복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입니다. 개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의사로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도 공동 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인도 이런 행위를 묵인한 공범 아닙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사 면허도 함께 반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피해 환자 중 한 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 한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준혁 원장을 믿고 수술을 받았어요.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수술 후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원장님은 곧 나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상태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제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윤준혁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윤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피고인의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료윤리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준혁의 의사 면허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윤준혁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록 조작,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요. 시어머니 윤미경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따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그녀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뒷돈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윤준혁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다시 가난하게 만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메스를 꽂았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가난을 팔아서 제 청춘을 샀고 저는 그 대가로 당신의 의사라는 이름을 몰수하는 겁니다.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순간 윤준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흘렸던 제 눈물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 문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차서영 의료윤리 및 법률 컨설팅 사무소.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법의학 자격증을 땄고 의료 사기와 과실 피해자를 돕는 전문 컨설턴트로 새 출발을 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개원식 날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고발했던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안면 신경마비로 고통받았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재활 치료받고 있고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용기 있는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김민준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개원 축하해. 화환 보냈어. 고마워,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네가 용기 낸 거지. 근데 서영아, 너 페이닥터 재교육 프로그램 등록했다며? 응. 천천히지만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고 싶어. 제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외과 의사로서의 감각을 되찾고 언젠가는 다시 메스를 잡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손의 감각도 다시 익혀야 하고 최신 수술 기법도 배워야 하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두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성형외과에서 잘못된 시술을 받고 피부 괴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병원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술 전 피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시술 후 감염 징후가 보였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럼 제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차서영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의학적 분석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 드리죠.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저는 새로운 일을 해나갔습니다. 의료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잘못된 의료 행위를 밝혀내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죠. 10년 동안 외과 의사로서 배운 지식이 이제는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첫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 특강이었어요. 강연장에 섰을 때 수십 명의 젊은 의대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서영입니다. 외과 전문의였고 지금은 의료윤리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0년의 희생, 배신, 그리고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이야기를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0년을 잃었지만 제 양심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양심을 잃지 마세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술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그 꿈을 찾았습니다.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요. 외과 의사로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의료 피해자를 돕고 의료 윤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희생은 저를 잃어버리게 했지만 10년의 기록은 저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은 정의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제 이름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년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는 누구도 함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서영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